네, 일단 그래도 인사부터 하고 시작을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은빛사고 연출한 정원미입니다. 오늘 극장에서 영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서 연기한 나애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준 역 조하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되게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네, 한파도 살짝 풀리고 해서 많이들 와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영화 보면서 궁금했던 부분들을 많이 적어왔는데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도 자유롭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중간중간 손 들어서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들 영화 첫인상이 어떠셨는지 되게 궁금해요. 일단은 영화관에 올 때 포스터를 먼저 보고 그리고 어떤 영화일까 궁금해하면서 이제 처음 타이틀을 보고 마지막 엔딩을 듣게 되는데 저는 이 영화의 엔딩이 대사로 끝나는 게 참 재미있었거든요. 이거는 현장 질문이지만 원래부터 이렇게 대사로 끝낼 예정이셨는지 궁금합니다. 초고에서는 정서가 이제 남자친구랑 청약을 하지 않기로 하고 포기를 하고 다른 애 타고 혼자서 가는 그런 건 비슷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정서의 마지막 그런 엔딩의 의미 그리고 정서의 마지막 그런 행동이 이 친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저 자신도 이 친구가 어떻게 마지막을 맞이해야 할까를 고민하면서 횡단보도 앞에서 다른 애 타고 딱 멈춰 서서 신호가 바뀌는 걸 기다리는 그런 식으로 초고를 썼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좀 정서에 좀 더 집중하고 이 친구에게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일까, 이 여정의 끝에서 이 친구가 어떤 결말에 도달하는 걸까 이런 걸 고민하고 또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하면서 지금 같은 그런 내레이션과 정서가 자기의 것이 아닌 걸 내려놓은 이후에 맞이하는 그런 새 출발하는 느낌, 자기 자신으로서 첫 출발점에 딛는 느낌 그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이렇게 엔딩과 내레이션으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네, 영화가 이미지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이렇게 느낌을 강하게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정말 그래서 더 오히려 인상적으로 끝났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마지막으로 지금 보신 부분들이 들으신 부분들이 이 끝 장면이실 것 같아서 먼저 시작 전에 끝 이야기를 해봤고요. 저희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저는 제일 궁금했던 게 일단 제가 여기에 초대된 거는 동해 생활이라는 저의 에세이가 있어서 제가 동해에서 2년 동안 거주를 하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풍경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저를 초대해 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동해를 정하게 되셨는지 장소로 그리고 처음 동해에 가셨을 때 인상 그리고 이거는 모두 다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해라는 곳이 처음에 어떤 인상이었고 후에 어떤 식으로 영화 끝나고 나서 인상이 변했는지 혹은 그대로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2018년 정도에 마음이 힘들었어요. 영화를 하러 서울 올라왔는데 자꾸 막 아르바이트 신경만 들어가고 헛발질 하는 것 같고 제 자신에 대해서 제 기억에 대해서 되게 의문을 갖고 이럴 때 강원 동해시로 이제 기차를 타고 여행 가면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무뚝뚝하지만 되게 정이 많으신 분들 만나고 거의 되게 조용한 골목길 걷고 해변 산책하면서 이렇게 김정서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나씩 만들어 갔어요. 그곳이 저는 되게 오래된 그런 동네들이 남아있지만 젊은 사람들도 있고 그곳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뭔가 좀 새로운 거를 해보려고 하고 어떤 활기나 그런 느낌들이 같이 좀 이렇게 있는 그런 묘한 에너지가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이 제 고향처럼 느껴지고 해서 이렇게 영화를 이곳에 찍게 됐습니다.
저는 살면서 그 동해 쪽은 많이 가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유독 묵호라는 곳은 안 가봤던 곳이어가지고 묵호가 어디지? 약간 이런 첫 인상이 있었는데 저희는 이 영화를 위해서 묵호라는 그 동네에서 한 달 정도 체류하면서 찍었어요. 근데 그 모든 영화에서 나오는 장소들이 거기서 차로 15분, 20분 내로 다 움직일 수 있는 곳들이었는데 이제 저만 거기 있고 계속 이제 배우들이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씬에 필요한 부분들에 하루 촬영하고 가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만큼 뭐 좀 혼자 걸어 다닐 때도 좀 있고 뭐 차를 타고 다닐 때도 좀 있고 그랬는데 묵호라는 동네는 유독 좀 더 작고 더 마을처럼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그 크게 관광지 같은 곳들이 있는데 사실 속초나 뭐 고성 뭐 이런데 양양 이런데 가면 사실 다 바다에서만 놀고 아니면은 뭐 낙산사 이런 데만 가고 그랬는데 농골담길 이런 데도 인상 깊었고요. 거의 약간 영도가 좀 생각나기도 하고 그래서 자그마한 동네인데 되게 더 시골 동네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더 들었던 것 같아요. 동해에서 유독. 네, 최근에 그래서 강릉에서 상영을 한번 해가지고 다시 갔다 왔는데 저한테는 촬영을 했던 곳으로 더 많이 기억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어떤 감정으로 거기를 걸었는지 그런 게 더 많이 생각이 났어요. 겨울바다. 저도 묵호라는 동네를 처음 가봤는데 일단 기억을 되짚어 보면은 그 동해를 별로 자주 간 기억이 없어요. 근데 기차를 타고 이제 지나갈 때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게 정동진 바다거든요. 근데 거기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내리고 캐리어 끌고 이제 여행을 즐기러 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저는 일을 하러 가고 있었지만 굉장히 설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되게 설레기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묵호에 내렸는데 가장 먼저 했던 거는 저기 망상 해변부터 촛대바위까지 해변길이 쭉 이어져 있어요. 근데 가는 길에 바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절도 있고 이름은 생각이 안 나지만 뭐 되게 다양한 풍경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걷는 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걷다 보니까는 또 여러 생각도 하게 되고 좀 뭔가 시간도 느리게 가는 것 같고 마음의 안정도 좀 많이 찾아오는 것 같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동네의 정서가 좀 자연스럽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동네였습니다. 네, 고향이라는 곳이 꼭 자신이 자라나는 곳이 아니라 자신을 변화시키거나 조금 편안하게 만들어준 그런 공간이 고향처럼 느껴지셨던 것 같아요, 감독님께는. 네. 하지만 이제 정서 역을 맡으신 우리 애진 배우님께서는 네, 촬영했던 기억이 많이 나신다고 하는데 또 저도 동해에 살면서 이 어떤 휴가지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아이러니함을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정서의 마음이 그곳이 고향이면서 동시에 떠나고 싶은 곳이면서 하지만 또 돌아와 올 수밖에 없는 곳이었던 것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네. 동해라는 공간을 생각을 하면 일단은 바다부터 생각이 나죠. 네. 하지만 여기서 정말이지 바다가 크게 등장하는 장면은 네. 정서와 이렇게 키스 씬이 나와서 저 깜짝 놀랐는데 네. 그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장면을 위해서 이제 바다를 혹시 참고 크게 담으신 의도가 있으셨나요? 뭐 그렇게까지 전략적으로 영화를 찍진 않습니다. 다만 망상 해수욕장을 저도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거니면서 저는 거기에 가장 큰 인상은 그곳의 어떤 하늘이나 파도가 되게 깊어요. 그리고 시간대가 해질에 가까울수록 하늘이 훨씬 높게 뜨고 구름이 훨씬 높게 뜨는 그리고 그 색감이나 이런 게 다른 바다랑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이제 그 와중에 정서가 이렇게 아파트 청약을 계속 할지 말지 남자친구랑 헤어지지 말지 고민하던 차에 어떤 되게 흔들리는 그 시점이랑 그 날씨나 그 광선이나 이런 것들이 잘 맞을 것 같았어요. 그때 이제
폭죽을 해서 위로를 해준다지만 희말이 없이 터지는 이런 불꽃들 그런 거 하나하나 그런 것들 와중에 정서도 태준이가 따뜻하고 이러니까 풀어지고 이렇게 입맞춤까지 하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그게 이제 파도의 그런 느낌이라 이런 거를 같이 담고 싶었어요. 네, 또 흔들린다, 뭐 불안정하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영화에서 어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그려지고 있고, 또 중요하게 시작하는 장면에서 배달 노동자의 포스터를 그리고 있는 정서의 모습, 그리고 어떤 불안정한 꿈을 향해서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는 정서의 모습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저는 뭐 고용 불안정에 대한 그런 거보다는 우리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께 자신이 생각하는 안정적인 삶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네, 질문 드리고 싶어요. 거꾸로 그럴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항상 하고 있고 영원히 풀리지 않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래에 들어서 좀 안정에 대한 어떤 가까운 확신을 좀 느끼게 됐다고 생각한 거는 뭐가 됐든 제가 행복해야 하는 방향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뭘 좋아하고 어디서 편안함을 느끼고 살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좀 세세한 곳에 숨어 있거든요. 근데 너무 큰 거를 바라보고 이제 좀 달려가다 보면은 그것이 막상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뭐 찾아오는 상실감이나 그런 것들이 좀 본인을 되게 흔들거나 힘들게 할 수가 있는데 그와 반대로 또 제가 흔들리지 않아야 어떤 행복함이나 안정감이 찾아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수록 이제 평소에 좀 놓치고 살았던 어떤 세세한 것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거는 가령 고향에 가면 이제 뭐 어머니가 저번에 이제 이어폰을 하나 주워 오셨어요. 근데 그 이어폰을 주워 오셔가지고 음악을 들으시는 모습이 좀 굉장히 어떤 충만한 모습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 것들 하나하나 좀 소중하게 느끼고 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게 안정감 아닌가. 그런 것들을 좀 놓치지 않고 최대한 관점을 두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너무 어려운 주제를 주신 것 같아요. 안정적인 삶, 오늘 보니까 관객분들이 유독 더 저보다 아이도 있으시고 뭔가 좀 더 안정적인 삶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어떤 건지 사실 관객분들한테 좀 듣고 싶은데 제가 생각하는 안정적인 삶은 저는 좀 안정적이게 살아왔다고 느꼈던 어떤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참 밸런스가 다 잘 맞았었던 것 같아요. 돈을 버는 일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그리고 그게 좀 어떤 루틴이 있고 그래서 그 안에서 되게 이 루틴적으로 일이 조율이 되고 촬영이 생기면 일이 조율이 되고 월마다 들어오는 돈이 있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되게 참 일상을 이루었을 때 그게 루틴처럼 일상을 이루었을 때가 되게 안정적이게 느껴졌었는데 이게 조금 밸런스가 살짝 깨지면서 일을 포기해야 되는 때가 있었어요. 이 촬영 일들이 너무 이렇게 들쑥날쑥하니까요. 그래서 그 일을 포기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있는데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속이 타들어가는 거죠. 막 여기서는 이렇게 웃어야 되는데 집에 가서는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지?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래서 좀 목표 설정을 다르게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무작정 아까 하성이가 말한 것처럼 너무 욕심을 내면 약간 손에 보이지 않는 것을 계속 이렇게 쫓느라고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좀 불안정해지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이동진 평론가님이 언젠가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인생 전체는 되는 대로 하루하루는 성실히 약간 이렇게 목표 설정을 삼으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인생 목표는 거대하게 하루하루는 거기를 향해 가고 있어. 오늘도 만족해. 약간 이렇게 살았었는데 그거를 조금 뒤집어서 되는 대로 좀 어디로든 흘러가겠지. 약간 크리스천인 마인드라면은 주님의 뜻대로 모든 건 다 될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는 열심히 좀 살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안정적인 삶인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이렇게 거리를 걷거나 버스를 탈 때 사람들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한 분 한 분, 그리고 이렇게 가게들도 보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있는 그대로 이렇게 눈앞에 있는 사람이나 영화나 사물을 이렇게 편안하게 온전하게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게 저는 요즘 좋아요. 어, 이렇게 뭔가 억지로 제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너무 행동이나 이런 걸 하려고 하지 않고 나 말고도 세상에 이런 저런 존재들이 관객분들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이 영화를 봐주시는 이런 처음이거든. 거의 별로 없었어요. 이렇게 GV 때만. 그래서 한 분 한 분 이렇게 뵙고 이렇게 여기 또 같은 시기에 이 어지러운 시국에 영화를 또 보러 와주시고 다들 이렇게 또 끝나고 또 저녁에 드실 거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상상하면서 이렇게 나도 이렇게 있고 관객분들도 이렇게 옆에 있구나 그거를 그냥 인정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거를 이렇게 현재에 머물려고 하면서 하니까 되게 마음이 요즘에는 그런 게 좀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사람 구경하고 가게 구경하는 거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영화에서도 그런 부분이 저는 정말 잘 드러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배우분들께서도 너무 연기 잘 해주셨고 또 내 대사를 정말 맛깔나게 쓰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특히 이 아버지 캐릭터를 너무 흥미롭게 지켜봤거든요. 네, 아버지 캐릭터의 그 대사가 정말 능글 맞아서 짜증나고 하지만 미워할 수 없고 그런 존재로서 이렇게 너무 대사가 좋고 와닿았는데 처음에 이제 대본 쓰실 때 이 인물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구상하셨고 또 제일 많이 달라진 인물은 어떤 인물이고 또 어떤 식으로 대사를 좋은 부분, 맛깔나는 부분을 캐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전사를 지금 많이 쓰는 편이에요. 영주는 전남 보성에서 농사 짓기 싫어가지고 김영이랑 같이 묵호로 넘어온 그런 과거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배를 타다가 거기에 있는 그런 최미영이 이렇게 딸로 있는 곰집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그쪽에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벌교집으로 옮기면서 정서를 낳고 또 다음 가족을 이루게 되는 이런 과정에서 이 사람의 어떤 허하고 결핍된 거를 색소폰으로 푸는 이런 것들이 떠올렸었어요. 근데 색소폰으로 이렇게 그 동네에서 분다는 게 되게 과장되고 소리 다 들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좀 뻔뻔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어 제껴야 되고 새벽에 이제 그런 여러 면들이 있으면서도 가족에 대한 마음은 진심이고 한편으로는 바람을 피고 싶은 자기 욕망도 진심인 그러면서 자기 남한테 상처 주는 거에 대해서 개의치 않게 돼버린 그런 아저씨. 근데 주변에 찾아보면 은연중에 이렇게 한 분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있는 그렇지만 온전히 미워할 수는 없는 그런 우리 주변의 아저씨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좀 자료조사도 하고 만나서 이 인터뷰 같은 것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안석관 선배님 만나기 전에는 영주가 제 딴에는 이 정서에게만큼은 약점이 있다. 다가온 정서한테만큼은 이 친구의 마음이 이렇게 아프지 않았으면 한다. 내가 못해서 이런 게 감상점이 좀 컸어요. 근데 석관 선배님이 저보다 확실히 나이가 많으시고 거의 59년생이시니까 실제로 저보다 이런 인간들을 많이 보셨고 이런저런 거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너무 어찌 보면은 제 감상적인 걸 너무 투영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실리에 좀 더 밝아지고 그 속은 의문스럽고 알 수 없지만 뭐랄까요, 좀 더 차갑고 이런 면들이 영주가 좀 더 두드러졌어요. 유쾌한 면이 있으면서도 이제 그런 차가운 이런 면들이 좀 더 본질로 있는 그런 쪽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대사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전사를 생각하고 이 시나리오에 안 나온 이런저런 장면들을 써보면서 이 사람은 이럴 때 이렇게 행동했겠거니 이런 말 했겠거니 하는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써요. 그런 장면들이 시나리오에 나오지 않은 장면들을 많이 쓰면서 이렇게 한 사람을 이렇게 알아가듯이 이렇게 글을 쓰고 뭐 제 나름대로 인터뷰 같은 것도 혼자서 하거든요. 혼자 잘 놉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대사를 이렇게 손가락에 익히는 편입니다. 네.
아까 색소폰 이야기도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이 동해 바다 한복판에서 새벽에 색소폰을 불고 있는 것이 환상이 아닌가? 이러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음악적으로도 되게 환상적으로 또 그 장면도 뭔가 이렇게 흐릿한 잔상처럼 느껴지도록 꿈결해 보는 것처럼 만드셨는데 이 영화에서 또 가장 중요한 모든 부분 다 중요하지만 네 음악이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아요. 네 음악 감독님께서 또 제가 좋아하는 네 분이시던데 그 혹시 뭐 같이 하시게 된 비하인드 썰이라든지 네. 정말 스트레이트하게 김사원님 저도 팬이었고 이분의 앨범에 담긴 그런 근원적인 사랑에 대한 그리움 이런 정서나 다채로운 악기 쓰시고 영화 음악도 하시고 하는 것들이 좋아서 직타로 이렇게 피디님 통해서 시나리오를 드렸습니다. 근데 마침 결이 잘 맞고 스케줄이 맞아서 같이 작업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배우님들께도 네, 여기 음악 감독님은 시나리오 딱 보고 같이 해야겠다 결정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제일 함께 하고 싶은 포인트였나요? 네, 영화를. 그래? 저는 시나리오 처음 봤었을 때 가장 처음 들었던 생각은 인물들이 굉장히 다 입체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보통 영화를 이제 영화 시나리오를 접하다 보면은 이야기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나오는 인물들이 좀 재료처럼 쓰여지는 이야기들이 있다라고 느낄 때가 있는데 이 시나리오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었고 인물마다 다 서사가 있었고 다 입체적이었어서 되게 재밌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맡은 배역도 마찬가지로 되게 입체적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사실 제 역할을 맡았을 때도 물론 너무 깊었지만은 이 역할이 아니더라도 다른 역할도 너무 재밌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그런 거를 놓고 이제 영화적인 거를 봤었을 때 너무 판타지적이지 않고 충분히 주변에서 일어날 법한 일이고 그런 것들을 너무 이제 과감하지 않게 이렇게 관객에게 전달하려고 한다 이런 느낌을 시나리오에서 좀 크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게 저는 또 연출하시는 분 입장에서 어떤 하나의 도전적인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 분하고 작업하는 것도 너무 좋고 저는 일단 모든 면에서 뻔하지 않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그 전해에 친구들이랑 모여서 내년에 뭘 바라는지 이런 걸 써보자 했는데 저는 전체적으로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만 일어나게 해주세요. 약간 이렇게 썼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름 정도 시기가 됐을 때 막 단편 영화들로 이런저런 영화제들을 막 많이 가고 있었을 때였어요. 근데 거기서 만난 어떤 분께서 장만민이라는 감독님이 영화를 계획하고 계신다. 그래서 한번 연락처를 드려도 되겠냐 해서 뭐 이렇게 번호 공유를 했는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 시나리오 없이 그냥 이분을 먼저 만나 뵀어요. 그리고서는 사는 얘기를 한 3시간 정도 나눴던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서 그냥 집에 돌아오게 됐어요. 글 없이. 그래서 제가 너무 벙찐 거예요. 이게 뭐였지? 내가 왜 글을 보여달라는 말도 근데 그때 할 틈도 없었을 뿐더러 막 그런 거에 되게 욕심내고 싶지는 않았었던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러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사실 마음에서 병이 난 거죠. 그래서 코로나에 걸리게 됩니다. 면역력이 떨어져 코로나에 걸렸는데 이제 집에 누워 있으면서 이틀째까지는 막 너무 힘들어서 하다가 막 집에서 운동도 하고 그래 다시 열심히 살아봐야지 그런 기회는 뭐 때 되면 오겠지 뭐 또 이러고 있는데 이제 감독님한테 연락이 온 거죠. 글과 함께. 근데 이제 제가 그날 감독님을 만나 뵙고 안녕히 가세요 하고서 있는데 이게 뭐지 싶어서 바로 집에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따릉이를 빌려가지고 따릉이를 타고 상암 월드컵까지 가서 영화를 봤어요. 그 무슨 뭔지도 모르겠는 그 영화를 막 이렇게 보았는데 이제 그 시나리오를 봐서 딱 있는데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따릉이를 타고 하는 게 저 약간 그 다 읽고 나서 누웠어요, 침대에. 너무 쓰나미처럼 제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글이었어요. 저는 서해바다 쪽인데 고향이 있고 이 서울살이를 몇 년을 했었고 하면서 이 친구가 뭘 고민하고 있고 뭘 힘들어하고 있는지가 제 손에 이렇게 좀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욕심나는 역할이었고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반대로 감독님께서는 어떤 부분이 이 역할에 참 맞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는지. 네. 하성 씨는 제가 히스테리아라는 단편에서 같이 작업을 몇 년 전에 했었어요. 군대를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오랜만에 만났는데 와, 이분이 되게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고 하면서 충만해 있어요. 사람이 되게 반짝반짝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태준이가 이제 고향에서 정수한테 좀 힘을 주고 되게 듬직하고 그러면서도 자기 꿈, 자기 그런 고민에 대해서 솔직하고 이런 좀 실한 면이 있는 친구여야 되는데 그때 하성 씨가 정말 실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분 빨리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만나서 곱창 먹고 이렇게 하면서 이분이다 이분. 그래서 이렇게 시나리오를 기억납니다. 그리고 예진 씨는 이제 단편 때 이제 국물은 공짜가 아니다. 이제 오 즐거운 나이지 그 단편에서의 연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되게 본인만의 느낌으로 여백을 잘 채워주시고 대사 딕션도 너무 좋고 그리고 각각의 그런 리액션이나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뭔가 억지로 막 하려고 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좀 과장이 없고 연기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분명히 연기인데 이분만의 느낌으로 계속 해주신다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나 뵙고 시나리오 드렸을 때도 이 시나리오 이야기에 대한 해석이나 이런 고민들이 처음에 이제 잘 모르겠다 뭐 이런 하면서 이렇게 고민되는 것들 나눴을 때 굉장히 진지하고 성실한 분이다. 그리고 되게 뭔가 좀 진솔하고 장편을 맡겨도 되겠다. 되게 욕망도 커 보이고 열심히 하시겠구나 그런 게 있어가지고 같이 작업하게 됐습니다. 네, 실한 자와 욕망이 커 보인다. 정말 그렇게 되나요? 네, 덕분에 너무 좋은 영화를 저희가 볼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영화의 가장 큰 이야기의 출발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기 때문인데 사실 호재인데 돈이 없으면 호재가 아닌 그런 상태인 거죠. 하지만 저는 영화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각자 정말 돈 상관없이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있다. 어떤 곳에서 살고 싶다. 그리고 주거 형태는 어땠으면 좋겠다. 아파트, 전원주택 등등등. 궁금합니다. 제가 요즘에 이렇게 생각한 집이 있는데요. 형태가 있는데요. 영화 타짜에 보면은 평강장이 고니한테 이렇게 파투로 가르쳐주는 그런 집이 있습니다. 서울 강북구 어딘가에 있을 것 같아요. 대문이 있고 작은 마당이 있고 텐마루가 이렇게 있어서 그쪽에서 누워서 이렇게 햇볕이 보면은 저기 강아지도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좀 담장이 낮은 그런 집. 근데 난방이나 이런 외풍이 심하지 않고 되게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실하게 이제 리모델링 해가지고 살기 좋은 그런 집값보다는 그런 내구성과 그런 접근성 이런 것들이 좋은 그런 그쪽 그런 자택 그런 거 생각나요. 그래도 서울을 선택하시는. 영화 하려면은 어쩔 수 없어요. 네, 애진 배우님. 현재인가요? 현재? 현재 제일 돈 많고 돈 상관없이. 돈 상관없이?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딴 데 나가서 살고 싶어요. 그냥 아예 다 던져버리고 외국 가서 좀 살고 싶다는 생각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저는 원래 그냥 전원주택 같은 거나 가능한 한 있는 집을 리모델링해서 살고 싶다는 거는 어떤 최종적인 목표 같은 것이 있고요. 그 원래 살 같은 거를 좀 살려서 살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또 이 욕망으로는 좋은 아파트에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난방도 잘 되고
그 뭐 이중창이고 이거 뭐야 그 들어가기 전에 그 경비 그것도 그 자동문도 있고 그래서 안전하게 따뜻하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 욕망은 있습니다. 하지만 늘 그 닭장 같은 그 똑같은 곳에서 산다고 하면은 괜히 답답한 마음은 있는데 막상 살 땐 좀 편리하지 않을까. 그런데 늙어서 사는 게 좋겠죠?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예전부터 생각해 온 게 있는데 저기 남양주에 조안면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아시나요? 네, 그 슬로우 시티라고도 하는데 제가 거기를 이제 좀 뭔가 힐링하러 몇 번 갔었어요. 근데 저만의 이제 또 루틴이 그 웅길산역 내리면은 자전거 대여소가 있는데 거기서 자전거를 하나 대여해서 이제 간단하게 끼니를 먹고 그또 웅길산 위에 수종사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가 경사가 굉장히 가파라 30분이 올라가거든요. 힘들긴 하지만 근데 그 30분 오르고 나면은 그 남양주의 절경 어떤 전경들이 너무 잘 보여요. 특히 자전거는 밑에 내려놓고 그거를 이제 잠가놓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간단하게 또 경치도 보다가 특히 눈 오는 날 보면 되게 북한강까지 보면 되게 예쁘거든요. 그래서 보고 내려와서 이제 자전거 타고 바로 옆에 또 물회정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자전거 도로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또 쭉 달리다 보면은 카페 거리들이 나오는데 또 거기도 한적하니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경험하고 와서 북한강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단독주택들이 좀 보여요. 거기 강아지도 키우고 있고 그래서 그분들 보면서 좀 되게 부럽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1차적으로 살게 된다면 지금 내가 여기를 종종 들르고 있지만 여기다가 집을 지어서 나중에 서울을 종종 가는 걸로 한번 뒤집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지금 예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 동해 생활을 쓰신 송지연 작가님은 네. 어떤 주거 형태를 지금 꿈꾸시는지. 네, 저는 지금 사는 곳 만족스러운데, 네, 제 집이 있으면 좋겠어요. 네, 집을 사고 싶다. 네, 네, 욕망. 실한 욕망. 네, 이 영화가 참 재밌는 게 영화는 끝나고 나서 그제야 진짜 시작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영화를 보고 나면 이제 애진이 그날 저녁에 맛있게 밥을 먹죠. 네, 그 이후에 애진은 어떤 집에서 살게 될까 이런 생각을 이제 애진은 죄송합니다. 애진은 아주 좋은 집에서 방범이 좋고 정서는 어떤 집에서 살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저도 미래에 어떤 곳에서 어떤 노후를 맞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한번 각자 질문을 드려봤고요. 영화에서 또 저는 재밌었던 포인트가 애진 배우님께서 스케이트 타는 부분이 참 재밌었어요. 어떻게 처음부터 탈 줄 아셨는지 영화를 위해서 연습을 하셨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전혀 타본 경험이 없었고 친구들이 타는 거 보면서도 제가 어렸을 때까지 인라인 스케이트 이런 거는 진짜 열심히 잘 타고 그랬는데 스케이트는 너무 위험해 보여서 배우지 않았던 어떤 종목이었어요. 근데 이제 영화에서 그 글에 보면은 어렸을 때 잘 타던 그 실력이 발휘가 돼서 어떤 기술을 보인다 뭐 이렇게 써있어가지고 이거는 당장 연습을 시작해야겠는데 해가지고 감독님 이쪽 이제 영화 쪽에서 배울 수 있게 그 한국에서 가장 잘 타는 여자 고아림 선생님을 모셔서 같이 했는데 이분이 또 엄청 찐이신 게 그거를 조립하는 것부터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퀴가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 그래서 어떻게 타야 되는지 그래서 안전하게 배워 나가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 안에서 제가 묘기를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했는데 팔 부러지거나 이러면 이런 시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있을 만큼의 최선은 요거다 해가지고 제가 그냥 영상 좀 찾아보고 하면서 그런 거 막 잔재주 이런 거 위주로 조금 더 막판에 좀 배워서 탔습니다. 네, 그래도 정말 너무 어려운 기술인데 이렇게 탁 올라서는 그런 것도 하고 네. 사실 근데 쭉 가서
뭐 멈추고 서고 막 이렇게 자연스럽게 타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어려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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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영화 보면서 저 친구랑 사실 같이 봤거든요. 아, 예. 네. 유출되면 안 되지만 제 아이디로 봤습니다. 아, 예, 예. 네. 네, 어쨌든 친구가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원래부터 타셨던 건가? 이러면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연기를 잘했네. 네. 네. 제 질문은 이제 거의 끝났는데, 네.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마지막으로 하나 남아 있어요. 뱀파이어가 중간중간에 나오죠. 예. 이런 환상적인 어떤 존재에 대해서 그릴 때는 보통 이제 감독님께서 생각하는 어떤 이미지 가 있을 텐데 저한테 있어서 뱀파이어는 조금 매혹적인 이미지 이런 게 조금 더 강한데 어떤 식으로 보여졌으면 좋겠다 혹은 어떤 생각으로 뱀파이어를 구상하시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돌아보면은 뱀파이어가 피를 갈망하잖아요. 근데 저는 시나리오 쓸 때 이 피를 갈망한다는 게 단순히 돈, 아파트, 욕망을 쫓는 거가 아니라 좀 더 근원적인, 좀 더 자기가 진짜 원하는 무언가를 갈망하는 이런 뱀파이어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나리오 첫 장면에서 이렇게 있을 때는 정서가 인간 냄새를 맡는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피 그리고 그 안에서의 어떤 그 인간 냄새를 맡고 싶어하던 그런 걸 같이 원하는 이런 욕망이 우리가 아파트 갖고 싶은 것도 사실 자산 가치이기 이전에 가족이랑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아파트 갖고 싶은 거잖아요. 하나의 사랑을 이루고 싶고 가족을 이루고 싶고 그런 게 공존하는 게 뱀파이어가 피를 갈망하는 거랑 좀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해서 뱀파이어를 이렇게 한 장면 한 장면 넣었어요. 그래서 관객분들이 보실 때 이렇게 몰입해서 보다가도 그 상황의 이런저런 관계 이면들 이런 것들도 맥락에 따라서 상상하면서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갈망하는 존재로서의 뱀파이어. 네, 그렇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아까 시작할 때는 끝장면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네, 제 마지막 질문은 제목에 관한 것입니다. 처음 이제 저희가 영화를 딱 볼 때 은빛 살구라는 이 타이틀을 보면서 각자의 이미지를 그릴 텐데, 네, 제목을 구상하신 그런 계기와 혹은 또 어떤 이미지로 은빛 살구를 사용하셨는지. 은빛 살구 은행나무 열매예요. 그래서 은빛이 나는 살구라 해서 실제로 은빛 살구라 불러요. 그래서 정서가 이제 편집을 하면서 이 영화는 돈을 받으러 갔지만 자기 뿌리를 이뤄가는 여정이다. 정서가 돈을 받으러 가족들을 만나 고향을 마주하지만 결국에는 자기 냄새를 피워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매짐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빠진 장면이 영주가 정서를 여행길에 데려가서 이제 주공아파트 그쪽 뒤편을 데려가요. 그래서 열쇠를 주면서 여기 은행나무도 30년 뒤에 열매를 맺는다. 너도 네 냄새 피우면서 살고 싶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냄새를 피우고 싶으면 살고 싶지 않냐가 저한테는 되게 오래 남았고 이 영화를 마치는 사람 입장에서 주인공 정서가 이 영화의 끝에서 이렇게 자기 그런 향기를 자기 냄새를 피우면서 자기 뿌리를 이루어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좀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뜻이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은빛살구로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서 끝났는데 혹시 관객분들께서 질문 있으시면 먼저 손 드셨으니. 네, 그 은빛살구에 대한 설명 예전 GV 때 감독님이 해주신 것 같은데 저는 영화 보면서 왜 제목이 은빛살구가 이런 생각했는데 이제 설명해 주셔서 알아는 들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그걸 굳이 빼셨어야 되나? 그 일반 관객들은 그 장면이 있으면 더 이래서 제목이 그렇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기 더 쉬웠을 것 같은 그냥 제 생각이지만 그랬는데 혹시 후회를 하셨다거나 아니면 뭐 관계자들이나 그 관객들이 이 장면 왜 빼셨냐고 뭐 그런 얘기를 들으신 적이 없는지 궁금하고요. 아까 김사월 음악 감독님 얘기하셨는데 그 애진 배우님 단편전 할 때도 오셔서 뭐 그때 은빛살구 이제 음악 감독 하셨다고 얘기를 그때도 들었었는데 그
그 감독님께서 그냥 김사월님 팬이라서 그 음악 감독을 맡기기로 했는데 그 친분이 혹시 이용됐는지 아니면 애진 배우님은 그냥 나중에 감독님이 같이 작업하기로 했다고 해서 들으신 건지 아니면 뭐 중간에서 그 뭐 감독님이 음악 감독 맡기고 싶다 이렇게 연락을 취하셨는지 그런 과정이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애진 씨보다 김사원님을 좀 더 오랜 팬이었을 겁니다. 제가 굉장히 거의 저희 처음 나왔을 때부터 앨범 들었었고 단편 예전에 뭐 찍었을 때 예고편도 혹시 써도 되냐 예고편 음악을 이렇게 부탁드린 적도 있었고 해서 약간 이제 근데 친분이 있으면은 좀 더 플러스 되는 게 있지 않을까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같이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 애진 배우님이 도움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 거는 좀 되게 구분을 해야지 이게 서로 다른 파트의 그런 거라 그런 걸로 배우를 신경 쓰게 하면 진짜 안 돼요. 그리고 그 아까 제가 얘기한 장면이 영화의 3분의 2 지점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저런 편집 모니터를 받으면서 약간 이야기가 이제 쭉쭉 중후반부로 치고 가야 되는데 한 번 이렇게 다른 골목 들어갔다가 다시 이렇게 가는 그거여서 그렇게 되면 관객분들이 많이 피로도가 확실히 떨어지고 집중도가 많이 떨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 한 번 돌아가는 것 때문에. 그래서 영화가 안 그래도 좀 길고 제 욕심이 많아서 2시간인데 그거를 넣었다가 관객분들이 나중에 서울 올라가고 이런저런 회사도 있고 이런 장면에 대해서 마음을 떠나서 보느니 약간 죽은 머리 이렇게 해서 생선 잘라내듯이 정서가 잘라내듯이 이렇게 잘라내고 피를 머금고 이렇게 잘라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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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영화를 개봉 전에 우선 먼저 봤었는데 그때는 이제 은빛설구라는 그 얘기를 모르고 감독님 얘기를 듣기 전에 알아가지고 혼자 나름대로 다른 뜻이 있나 해가지고 막 상상을 했었는데 일단 제가 상상한 거랑 안 맞아가지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영화 거기 속에서 친구 정혜가 이제 아빠 거기 그런 장면을 몰래 이렇게 해가지고 보여준 장면이 나오는데 최근에 잡지에 그 나혜진 배우님의 리스트에 타인의 삶이라는 연극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 연극을 봤는데 그게 다른 사람의 그 삶을 몰래 엿듣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 영화에서도 이제 다른 사람의 삶을 몰래 이제 보는 장면이 그런 게 있는데 만약 본인이 그 혜정의 입장에서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그거를 친구한테 얘기를 해줄 것 같으신지 아니면은 그냥 모른 체 할 것 같으신지 그리고 그 영화에서 거기 곰치국집 딸 역할로 나오시는데 그 영화 찍으면서 곰치국을 드셔보셨는지 어떤 맛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일단 곰칫국 얘기부터 하면 저는 그 해인가? 그해 올 초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 받기 전에 그냥 어떤 개인적인 연유로 아버지랑 둘이서 속초를 좀 가야 했어요. 그래서 갔다가 아빠가 그게 곰치라는 말을 안 하셨는데 그 뭔가 용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 곰칫국을 뭐라고 말하죠? 뭐라고 말해요? 곰칫국이 아니라 뭐지? 뭐라 해요? 그 막 무슨 탕 뭐 이런 느낌인데 곰칫국이 아니에요 아무튼. 근데 그게 아닌데 아버지 그거를 먹으셔야겠다는 거예요. 그걸 안 먹은 지 오래돼서 그래서 너 그 뭔지 아냐? 그래서 아니 뭔지 모르겠는데 하고서 그 막 엄청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서 하시는데 분류리분이 되게 많이 붙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거를 처음 먹어봤어요. 근데 막 너무 미끄덩거리고 그래서 막 많이 먹지 못했는데 아직부터 그 시원한 맛으로 먹긴 먹었는데 촬영 때는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 비쌉니다. 네. 국민 영화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거는 먹어보지 못했고 두 번째 질문은 제가 혜정이라면 정수한테 그 영상을 보여주겠느냐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은데 저는 안 보여줄 것 같아요. 네, 제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정서가 어떤 그 혜정이도 사실 얘기를 계속 안 하다가 정서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래서 좀 얘기를 꺼내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그 이 친구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서 협박이라도 해서 돈을 받아라라는 그렇게 해주고 싶은 친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들어서 동해서 얘기를 했을 것 같기는 한데 제가 먼저 야, 넌 뭔 일 있는지 아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지는 않을 것 같고 글쎄요. 그렇게 정서 같은 입장인 친구에 놓여 있다면은 뭐 고민해 볼 것 같기는 한데 먼저 초장에 얘기를 하진 않을 것 같아요. 한 영화를 한 네다섯 번 보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궁금한 게 이게 감독님하고 배우님이 가장 이게 좋아하시는 장면이 있으신지 그리고 이 동해잖아요. 그리고 촬영 중에 가보신 것 중에 혹시 동해를 관광을 가거나 놀러 간다면 좀 추천해 주실 만한 장소, 뭐 맛집이 혹시 있으신지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나혜진 배우님이 만약에 그 정서가 같은 상황이시라면 그 아파트 청약을 포기를 하실 건지 아니면 예 그거를 그냥 지키실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청약은 포기 안 해요. 네. 욕망이 있어가지고 포기 안 하고 저는 일단 부모님이랑 좀 상의를 해볼 것 같아요. 그게 어쨌든 뭐 제가 한 것이긴 한데 제 지금 상황에서는 부모님이랑 이야기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고 그 갚아나갈 어떤 능력이 제가 뭐 철저하게 있는지 그거에 대한 욕망이 더 철저하게 있는지 뭐 근거를 조금 더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일단 포기는 안 할 것 같아요. 포기는 맞습니다. 논골단기 진짜 좋아요. 특히 아침에 진짜 좀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일출 보고 6시, 7시 이렇게 사람 없을 때 걸으면은 그때 내리는 빛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9시, 아침 7시면 좀 너무 빠르고 한 8시 정도 갔다가 9시에 카페 열면은 또 커피 한잔 하면서 바다 이렇게 보면서 뭐 이런저런 생각하면 되게 맑아지는 느낌 항상 받았어요. 이 계절에 한 번씩 갈 때마다. 그래서 그 논골단길 거긴 아침이 참 좋고 밤에도 사실 되게 논골단길 또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 밤 이렇게 추천합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오랜만에 또 영화를 인디스페이스에서 준비하면서 다시 봤어요. 근데 진짜 그 뱀파이어 이제 가족 이렇게 있을 때 유모차 밀고 이렇게 할 때 그 서주희 아주머니가 딱 영주의 목덜미를 탁 깨물 때 너무 쾌감이 있더라고요. 너무 맛있게 먹는다. 피를 먹으면 저렇게 먹어야지. 그 장면 너무 좋았어요. 혼자서 이렇게 그 쾌감이 좋았습니다. 배우님 중에 좋아하는 예. 좋아하는 장면 돌아갔을 때 좋아하는 저는 좋아하는 장면은 좀 아이러니하게도 그 캠코더 씬 되게 좋아하는데 뭔가 이제 영화를 한 3번쯤 때쯤 봤었을 때는 그래도 관객의 입장에서 집중해서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기억이. 근데 그때 이제 딱 그 장면이 와닿았는데 그 가족이라는 관계에 이렇게 들어가고 싶지만 그 장면에서 이제 나는 들어갈 수 없구나 하고 뭔가 내 의지와는 다르게 내팽겨쳐지는 듯한 그런 주인공의 느낌을 받아서 그 장면이 되게 좀 막 울컥하기도 하고 뭔가 좀 이입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냥 그 뭔가 착잡한 그 캠코더를 보는 표정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장면이 좀 여전히 기억에 많이 남아서 가장 애정하는 장면 중 하나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좋아하는 장면은 많은데 오늘 지금 생각나는 거는 이제 그 식당에서 마지막으로 갈 때 정혜 동생한테 가서 뭐해 하면서 이렇게 있는 그 씬을 좋아하는데요. 그때 그러니까 그래서는 제가 못 느꼈었던 감정을 연기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이렇게 잘 살아라는 말 한마디가 되게 무책임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근데 무언가는 건네주고 싶기는 하고 한데 그게 좀 제가 그 나름의 응원 같은 거를 좀 보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찍히는지도 사실 글씨는 잘 모르겠을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느꼈었던 그 감정이 그래도 화면 안에 좀 이래저래 흐름상 잘 담긴 것 같아가지고 글씨는 참 좋아합니다.
네, 너무 잘 봤고요.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이 자리에서만 물어보고 싶은 게 생겨서 질문 드리는데요. 그 막내 동생이 되게 언니가 온 것을 되게 정스럽게 맞아주는 듯 하다가 그 집 작업실로 사고 싶은 집에 데려갔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인공 입장이라면 재밌는 동해의 삶을 느끼면서 이렇게 작업실도 있고 재밌게 사네 이러고 막 가스라이팅도 하지 말아야지 막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마지막 장면에 그 팔찌를 주면서 막내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장면이 보이니까 갑자기 캐릭터가 확 달라지면서 "헉, 혹시 그러면 처음부터 그 집에 데려간 것이 다소 그 계약서까지 쓰게 만들면 되게 심각하기도 하는 거잖아요. 언니를 계약서에 사인하게 만든. 그래서 이 막내 캐릭터는 아직 어리지만 주도면밀한 캐릭터로 짜신 걸까? 아니면 그냥 어려서 뭐 이런 거를 했는데 마침 언니한테 생각보다 큰 타격을 주게 된 걸까? 이렇게 혼자 궁금했는데 그 창작하신 분이 계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시고 쓰신 건지 조금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처음 들어보는 근데 충분히 돌아볼 수 있는 질문 같습니다. 정혜를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계략을 생각하다가 정혜가 좀 더 이렇게 약은 친구일까? 이렇게 좀 더 표현해볼까? 아니면은 아니 어쩌다 이렇게 하는 걸 할까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관객분들도 되게 당황하실 수 있고 혹은 관객분들도 이거 어떻게 되냐 따라서 정서에 대한 감정선이 완전 달라지거든요. 근데 저는 정혜가 일단은 이 모든 계략을 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정혜 키 대상은 그거였어요. 제가 열심히 해서 히트곡 많이 만들어서 엄마 호강시켜줄게. 그래서 좀 더 가족을 지키고 싶고 일손이 부족하니까 물론 우크 음악인 하고 싶다고 하지만 횟집에서 이렇게 일하는 선택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어찌 보면은 알면서도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해나가는. 그래서 언니가 가기 때문에 또 그 빈 카페를 자기가 마땅히 해야지 하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도 면밀하기보다는 저는 대신에 제안을 해도 정혜가 정서한테 굉장히 성인 대 성인 거의 느낌으로 투명하게 제안했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이렇게 뒤에 이렇게 속이고 그런 거가 조금 있긴 했지만, 그러니까 당황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 이런 거지만 언니한테도 좋고 나한테도 좋고 근데 이게 어그러져가지고 정서는 완전히 또 이제 잘못 이렇게 오해를 하거나 또 상처를 받게 되는 그런. 그래서 정혜도 좀 안타까워하고 그런 감정선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감독님. 영화 잘 봤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삼척분이셔서 재밌게 봤는데 이게 아마 비슷한 일을 겪으셨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도 은빛살구 2가 나오면은 아마 그쯤 시간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조화성 배우님 중간에 이제 돈 입금해주고 하는데 굳이 시청 누나를 포기하지 못한 이유가 좀 뭐 같이 저도 이렇게 결혼한 와이프가 좀 같이 오래 좀 친구처럼 지내다가 결혼해가지고 이게 그런 저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좋은 결말을 맺은 것 같아서 그렇고, 그다음에 저는 안석환 선생님 마지막 대사가 다 가셨는데 왜 그러냐니까 재미가 없다고 하는 게 좀. 그러니까 저도 뭐 바람 피겠다는 얘기는 아닌데 이게 좀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살는 것도 재밌긴 한데 그거 좀 모티브가 있으셨는지 그 대사가 마지막에 그 타이밍에 꼭 딸한테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이제 뭐 자기는 재밌게 사는 건 괜찮은데 굳이 뭐 바람 피는 거 걸렸는데 거기서 막 그렇게 정당화할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마지막에 궁금한 건 이제 쭈떼바에 가가지고 가족들이 이게 다 소원을 하나씩 비는데 어떤 소원들을 피웠는지 좀 궁금합니다. 하승 씨 본인 시청 일단은 글 읽었을 때 이게 좀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 3자가 바라봤을 때
저 사람은 만나는 사람이 있고 이제 또 다른 이성이 뭐 옛 친구라지만 고향 친구 와가지고 뭐 힘들어하고 뭐 나랑 그런 순간이 있고 뭐 또 도와주고 이게 좀 어긋난 거 아닌가 이렇게 삼자들은 이렇게 저조차도 그러고 딱딱딱 뭔가를 정의를 내려서 구분짓기가 쉬운데 이게 또 사람이라는 게 막상 그 상황에 닥치면은 또 충분히 휩쓸릴 수 있어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영화 촬영 들어가기 전에 이 정서가 태준에게 어떤 친구고 어떤 존재고 어떤 서사가 있었는가를 좀 면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게 있어야만 오랜만에 정서가 나를 찾아왔을 때 저는 동해시청 누나를 굉장히 좋아하고 안정적으로 만나는 거에 커다란 만족감을 느끼고 있지만 그 서사가 있음으로써 또 흔들릴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그게 있어야 영화고. 근데 그 선택을 내리신 이유가 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앞전에 그 폭죽신에서도 살짝 은유적으로 나오지만은 나도 뭐뭐 하고 했었으면은 너처럼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뉘앙스의 대사들이 종종 나와요. 그게 이제 어떤 제 결핍이나 바램들을 정서한테 투영해서 보는 대사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걸 실제로 서울에서 일어나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서울에 올라가지 않고 동해에서 안정적인 군인연금과 그 공무원 누나를 만나면서 살아가는 태주는 그게 잘 맞는 친구예요. 네, 그게 잘 맞는 친구예요. 그래서 그거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고 또 당장 만나는 이에 대한 책임감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정서라는 존재는 이제 저한테 어떤 애틋하고 또 많은 게 투영되는 인물이기도 하고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좀 가장 클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복합적으로 그렇게 많은 과정들을 거치다가 내린 판단이 입금 그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단편 중에 천주교 박해라는 단편을 찍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기도를 하는 거를 어떻게 찍을 것인가. 근데 지금 돌아봤을 때 이제 어떤 기도를 할 것 같냐가 있는데 저는 명확하게 그걸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카메라로 보고 관객분이 봐도 이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할 것 같다. 이 내용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떤 기도를 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고 상상할 수 있을 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어찌 보면 저는 그 장면 찍을 때 기도의 어떤 내용이 중요하기보다는 서로 다른 욕망을 가진 것 같은 그렇지만 서로의 애틋한 가족의 끈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우리는 관객은 그거를 어떻게 느낄 것인가, 어떻게 다르게 느낄 것인가 이런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게 저는 더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기도를 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착하게 살면 맛이 없지는 이제 아까 뱀파이어 얘기한 것처럼 그런 진짜 피를 갈망하는 그 피 속에 섞인 그런 자기의 어떤 깊은 관계가 돼 있는 가족도 피로 연결된 거잖아요. 그런 되게 끈끈한 그런 사랑, 끈끈한 관계를 갈망하는 그런 욕망의 어떤 모티브로서 뱀파이어를 썼는데요. 그런 것이 이제 또 중간에 먼지를 찍어 먹어보면서 자기를 스쳐갔던 그런 가족의 기억, 사랑의 기억을 이제 가져가고 싶은 그런 모티브도 썼었고요. 그래서 맛을 본다는 게 이제 좀 주된 그런 모티브였어요. 그래서 이 정서랑 영주의 서사의 끝에서 매짐을 할 때에도 영주가 이제 인생에서 정서 마지막을 보는데 아버지와 딸이 아니라 자기 밑장 다 보여준 상태에서 인간 대 인간으로서 얘한테 솔직해지고 싶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솔직해지고 싶고 그럼에도 내가 마지막으로 네 아비로서 인생 이런 거야 얘기를 해주고 싶은 그 대사가 착하게 살면 맛이 없지 네 알아서 살아라 건강해라 하고 휙 가는 거를 생각하면서 그 대사를 썼습니다. 네, 저희 마칠 시간이 돼서 죄송합니다. 오늘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어렵게 와주신 감독님과 배우님들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제가 GV 진행이 오늘 처음 데뷔 날이거든요. 미흡한 부분이 많았지만 그래도 즐겁게 들어주셨으리라 믿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잠깐만 뭐 하나 광고를 좀 해드릴게요.